예, 이번 시간은 8강 8번째 양도소득세 양도 여부 거기에 저번 시간 이어서 대물변제 보시죠. 자, 여기 보실래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누가 채무자가 각종 갚아야 될 채무 또는 위자료 등을 금전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금전으로 변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뭘로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을 보여줍니까? 이전해 줬다. 자, 갚아야 될 무엇을 채무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 아니면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그건 대물변제 양도 행위로 보는데 보실래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주고 자, 이때 을은 만기에 채권자인 누구한테? 갑한테 금전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왔죠. 그런데 채무자가 만기에 가서 금전으로 변제하기가 어렵다. 자금 사정이. 그래서 이때는 갑한테 가서 승낙을 받고 누가 을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상가 부동산 시가 15억짜리를 요렇게 갑한테 금전 대신에 뭘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걸 우리는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요 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주고 갚아야 될 채무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뭘로 보느냐? 양도 행위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을은 부동산 얼마 15억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왜 양도로 보느냐? 여기 보실래요? 을은요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 지금 주고 소유권 이전하고 채무를 변제했는데 세법은 이 얘기와 똑같아요. 을은요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해서 부동산이 없어졌고 그 대가를 받아서 그 돈으로 갑한테 채무를 변제 갚은 걸로 본다 이 얘기죠. 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서 없어지나 처분해서 없어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채무를 변제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 물건 얼마짜리야? 15억짜리 부동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15억을 전부 다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니 갚아야 될 채무가 10억이고 부동산은 얼마? 15억짜리를 줬으면 서로 상계 처리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주고받을 수도 있고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은 이 사람의 부동산 얼마짜리 15억짜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나중에 을은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얼마? 15억에 옛날에 이 부동산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이거 빼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양도 차익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동산은 채무 변제하는 대신에 이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물변제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개념으로 또 여기 자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금전이 아닌 남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소유권 5억짜리 상당하는 이 아파트를 이혼하면서 소유권 이전해 준 것도 대물변제 양도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이 이렇게 이전됐고 지급해야 될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이걸로 지급한 것은 즉 갑은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처분했고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변제 위자료를 지급한 거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5억의 아파트를 구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본 과정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대물변제도 대가성이 오갔으니까 별로 양도 행위로 봅니다. 또 하나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증여 행위가 발생했지만 채무를 떠안는 조건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이 얘기죠. 자 보실까요? 주는 사람을 우리는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주겠다 받겠다 의사가 합치가 돼야 우리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증여를 뭐라고 하느냐 계약이에요. 계약.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 있죠. 계약. 자 그러면 이때 조건이 바로 뭐냐 증여자는 예를 들어서 상가부동산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를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때 증여자가 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뭘 받았느냐 대출 받아서 채무가 4억이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여기다가 근저당을 설정했겠죠. 채무. 결론은 이 증여자는 부동산 10억짜리 가지고 있고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다 4억이 있는 이런 상태의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때 조건부 증여라고 하죠. 부담부 증여는 그냥 주면 증여인데 조건부 증여가 뭐냐 여기 이 사람이 자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주긴 주는데 여기 갚아야 될 은행에 대출받은 채무가 4억 있는데 이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네가 대신 봐라 갚아라 이렇게 갚겠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누구 수증자는 이 상가부동산 받았으니까 당연히 증여세를 내는데 이때 상가부동산 10억에서 이 사람은 4억은 앞으로 갚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증여가 아니지. 대가성 주는 거죠.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죠. 그래서 4억을 뭐하고 빼고 나머지 얼마 6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어도 실질적으로 증여는 얼마? 6억. 그죠? 왜? 요 채무는 갚아야 될 채무니까.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자는 원래 증여자는요. 조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아니면 주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부담부 증여만큼은 틀리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부동산 10억짜리가 주었으니까 없어졌고 또 채무를 여기서 갚겠다 그랬으니까 채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그냥 준 게 아니라 4억은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채무를 은행에 갚은 거와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증여자는 원래 세금이 없지만 채무 부분 얼마죠? 4억. 누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여기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유상 이전 양도 행위로 보고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를 하긴 했는데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만큼은 사고 팔았다. 여기서는 요걸 양도로 보고 여기서는 4억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중에 양도행위에서는 요 두 가지.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양도행위로 보는 것 중에 대물변제, 그죠? 대물변제는 갚아야 될 채무나 또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채무를 갚거나 위자료 준 걸로 보기 때문에 대물변제는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봅니다. 또 부담부 증여 그랬죠? 부담부 증여는 조건부 증여다.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게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채무 부분만큼은 사고 파는 걸로 보죠. 그래서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받는 사람은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대가성 주고받으니까 증여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채무 이외 부분만 증여를 보고 수증자가 증여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는 원래 뭐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만큼은 보다 양도로 본다. 이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했지만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가? 증여가 아니라 증여자가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또 오른쪽에 와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환지처분은 뭐죠?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 시행자는 당초 토지 소유자한테 지목이나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종전 가격만큼 되돌려 줍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지처분.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보류지 충당하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지 되돌려 줄 때 공사비 대가로 일부를 보류지로 충당하고 나머지만 주는데 요 보류지 충당은요 누가?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 처분은 누구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양도가 아니고 보류지 충당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음 지적 경계선 변경으로 인해서 교환하는 거. 불합리하게 토지가 되어 있는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죠. 이때는 매매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고 공유물 분할도 중요하죠. 예, 공동소유 물건을 자기 지분만큼 분할했다면 지분 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 변동이 없다 그러면 양도가 아니죠. 또 매매 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 되돌아오는 거.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한 후에 소송으로 인해서 원인 무효 판결 받아서 당초 소유자한테 되돌아오는 행위는 처음부터 뭐가 매매가 없었던 걸로 보죠. 또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여러분 이혼하면서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가져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기초 과정에서도 중요한 거 요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그리고 여기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배우자 부부 간에 또는 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기본이 뭘로? 증여로 가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가 세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 거래가 있으면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뭘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다만 추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법은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기본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를 하는데, 다만 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부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 되느냐? 세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를 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공매, 경매. 예를 들어 남편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데 부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둘이 직거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증여로 보지 않죠. 공매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서 체납돼서 압류 절차 등을 밟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데, 그 처분되는 재산을 아들이나 또는 누가 부인이 공매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면 정상적인 거래지, 부모와 자식 간의, 남편과 부인 간의 직거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또는 파산 선고 절차로 취득하거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처분했는데 증권시장을 통해서 공교롭게 그러한 주식을 취득했거나, 또는 그 외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그건 증여로 보지 않죠. 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확인이 되니까.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의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쌍방이 다 양도 행위로 보고 인정됩니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 이런 단서가 있을 때는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 그런데 이런 단서가 없이 요렇게만 나오잖아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했다, 양도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과정 공부하실 때 양도 행위로 보느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느냐, 이것은 매번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서 자꾸 보셔야 되고 기본 과정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양도소득세는요, 언제 취득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 처분했느냐. 그래서 취득해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간,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리 뒤에 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언제 취득 양도했느냐,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도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지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예정신고해야 되는데 언제 양도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정신고 기한이나 확정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특별히 비과세 부분이 있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대략 농사짓는 농지, 교환분합하거나 특히 주거용에 사용하는 한 세대가, 한 가구가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다가 2년 보유하고 팔면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세금 내지 마라, 이와 같은 비과세가 있어요. 이때 보유기간,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했느냐, 이 날짜가 중요하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양도 언제 팔고 옛날에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일반 매매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여러분, 대금 청산일 하면 실제로 잔금이에요. 실제로 잔금을 준 날, 또는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 실제로 잔금을 준 사람은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시작하라 이거고, 오늘 잔금을 받은 사람은 오늘까지만 날짜 계산을 하라, 이렇게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취득세랑 틀립니다. 자꾸 혼동되는 부분이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취득 시기는 법이 서로 다르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세 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거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취득세랑 이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취득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 별개. 그래서 자, 원칙이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그럼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갑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그래서 원칙이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 받은 날,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럼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했다.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됐다면 경매 대금을 법원에 부한 날, 완납한 날이 그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대금 청산이라면 주고받은 날이니까 옛날에 부동산을 부할 때 취득할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느냐, 옛날에 취득할 때 경매로 취득했다면 경매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오늘 양도할 때까지 날짜 계산을 하라 이 얘기죠. 또 상속의 경우는요, 상속 개시된 날,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 개시된 날 하면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일이 되겠죠. 그때 취득한 걸로 보고, 여러분 부동산을 여러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뭐 안 하고 있어요? 등기 안 하고 있어도 10년 전에 돌아가신 날 여러분은 뭐 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중에 팔 때까지 날짜 계산한다 이거죠. 다만 등기 안 했어도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등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 물론 증여는요, 실제로 증여를 받은 날. 그런데 이 증여받은 날이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똑같이 가요.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로 가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예. 다음 환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일단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주고 사업이 끝난 후에 토지를 되돌려받죠. 새로운 토지, 지목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환지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는 환지받은 건 새롭게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종전 토지 주고 취득한 걸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받기 전 토지의 원래보 취득한 날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환지. 자, 환지는 새로운 토지를 종전 토지 주고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았다, 환지인데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전답을 이쯤에서 뭐 했어요?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쯤에 사업 시행자에게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두 가지예요. 환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현금 보상받고 떠나는 거죠. 그러나 환지 방식은 이 사업 시행자한테 이 토지를 부하고 제공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이나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1억 주고 취득한 전답이 요 사업 시행자한테 줄 때 보상 금액이 5억으로 평가가 돼서 전답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목 지번이 바뀐 뭘로? 대지로 종전 가격 얼마 5억만큼 대지로 받았다. 이게 환지죠. 자, 종전 토지 뭘 주고? 전답을 주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토지를 새롭게 받았다. 대지. 그럼 이 대지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 대지를요 이쯤에서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대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기 환지 받을 때 새로운 토지로 받았죠.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요 토지는 요거 주고 그 가격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새롭게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받기, 환지받는 토지가 뭐예요? 대지죠. 환지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일. 그래서 원래 토지에 당초 취득한 날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다음 건축,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가는데 다만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실무에서는 사실상 사용이라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우리는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보죠. 그때 그러면 허가 여부 그런 단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 하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것도 뭐예요? 보상금 받기 때문에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성 받으면서 양도행위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대금을 사람마다 틀려요. 대금을 여러분 보상금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받을 거 아닙니까? 자, 보상금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보상금을 아무 얘기 없이 받았어요. 그럼 대금을 청산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은 대금 청산한 날 양도한 걸로 보고, 이쪽 분들은 보상금을 줬더니 적다고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 그럼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하게 되죠. 그럼 수용 재결 절차로 가면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을 강제로 개시할 수도 있다.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시행자한테 해줬다면 그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셋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 양도한 걸로 보겠다. 다만 여러분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소유권 소송으로 갑니다. 이때 소유권 소송으로 가면 시행자는 어쨌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죠. 그렇게 공탁을 했어도 수용을 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기간 소요되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이 됐다면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양도한 걸로 본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필수로 가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일반 매매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그 다음에 뭐죠? 환지, 상소, 그 다음에 수용, 요 정도죠. 이렇게 해서 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날짜 계산하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그날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점을 우리는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 알아봤고, 양도행위로 보는 거,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 취득, 양도한 걸로 보느냐, 양도 및 취득 시기
봤습니다. 자, 이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양도차익이 뭡니까? 매매차익이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느냐? 필요경비.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차익.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죠. 그렇다면 양도가액은 요 하나만 보죠. 요거 정도만 보세요. 지금은 양도 당시 당사자 간에 부한 거 실제로 거래한 가격.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은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죠. 그럼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냐? 실거래예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다만 실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공시가격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기본이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요 양도가액은 뭘로 하라?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팔은 가격이죠. 예, 실제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요거 원칙이 이렇게 실거래 가격인데 요거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이는 친인척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시중 가격보다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사고 팔았다면 그런 경우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원칙이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면 세금 부담이 적겠죠. 그럼 이걸 줄이려면 양도가격을 낮추거나 이와 같은 필요경비를 높게 기재하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 있는 자, 친인척 관계 있는 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그건 인정 안 하고 그 실거래 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실거래 가격이에요. 근데 부당하다 그러면 뭘로 간다? 시가. 시가가 바로 뭐냐? 이런 거죠.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부한 거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한 가액 등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양도가액은 원칙이보다 실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필요경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요거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옛날에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럼 5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간 있죠? 예, 그 기간에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 중에 일부 자본적 지출 이거 하고, 그리고 요번에 그 부동산을 구할 때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다 갖춰서 가지고 있을 때 한해서 필요 경비라고 그래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이것이 적어지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취득가액은 지급 대가,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내가 요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옛날에 아파트 5억 주고 샀다. 그럼 5억에다가 취득세 낸 거, 옛날에 등록세 낸 거, 또는 옛날에 취득할 때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있었으면 그런 비용을 더하라. 그리고 부대 비용하면 중개인보 수수료 준 거 있을 것이고, 등기할 때 법무사 비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수수료. 이런 비용을 다 더한 게 취득가액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용도 변경.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럼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그만큼 증가가 됐다. 이런 거. 또는 샤시 교체를 전부 다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거. 용도 변경 또는 예를 들어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냉난방 시설을 설치,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기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를 수리하는 건 안 되지만 새로운 보일러 사다가 교체를 했다. 이런 비용은 그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죠. 이런 건 증빙자료 갖춰서 다 갖추고 있으면 그 부동산 나중에 구할 때 팔 때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한 걸로 증빙자료를 비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양도비용은 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팔아요. 팔 때 들어가는 비용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줄 몰라. 그래서 세무사한테 맡겼다. 그러면 수수료 줘야죠. 그런 비용. 또는 부동산 사고 요번에 파는데 법률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나 또는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상담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 비용. 중개인보 수수료 이런 비용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할 때 들어간 비용, 공증비용 또는 인지대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런 것도 다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을 지금부터라도 취득할 때 여러분 서류 하나 만들어서 서류 봉투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필요한 등기 서류, 그죠? 취득할 때 취득세 낸 영수증, 등록면허세 취득세 낸 거 또는 등기하는데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이런 비용 들어간 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수리비용 지출한 거 증빙자료 그때그때 다 맞춰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부동산을 뭐할 때 처분할 때 증빙자료랑 같이 쭉 확인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이 비용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빙자료를 갖춰서 보관하고 있을 때 공제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개념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첫 번째인데 매매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로 파는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옛날에 취득할 때 가격에다가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 지출한 비용 이런 비용 중에서 법에 인정하는 것만 제한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요거 빼면 무슨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가지고 기본 과정 할 때도 또는 심화 과정 할 때도 늘 이게 중복되니까 보관하고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효과적으로 정리가 딱 되죠. 다음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했고 이제 지금 앞에서 양도차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기본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나오죠. 이때 매번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공제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글자 그대로 장기예요. 몇 년?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공제해 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냐면 개념이 여러분 부동산을 오래전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팔았더니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왔어요. 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부동산 취득한 가격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파는 가격 비교하니까 양도 차익이 어때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발생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가지고 있는 기간에 물가 상승률만큼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죠. 이걸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소득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해야 돼. 기본이 3년이에요.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면 공제해 주는데 뭐 토지 그리고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의 토지 건물, 물론 주택도 토지 건물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하면 모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이 아닌 것 중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죠. 다만 이것도 전매는 안 됩니다. 전매.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나는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조합원 지위 입주권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았다. 그런 경우만 공제를 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미등기 자산. 자, 부동산은요, 등기 대상이죠.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파는 거, 미등기 전매는 투기니까 공제를 해줄 수 없다. 미등기 자산. 자, 그런데 요거 개정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 있죠. 그래서 이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된 법률로 현재 11월 현재 오늘이 11월 27일인데 2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12월 초쯤 되면 정부의 예산안과 내년에 예산안 부수법률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될 때 이것도 같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올해 말까지 개정이 되면 이대로 가는데 요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개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미등기 자산은 공제 안 해주는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러분 조정대상지역은요, 서울특별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다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는 저기 일산 고양시가 있고요. 남양주 구리시, 그리고 하남시로 왔고 성남시, 옆에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과천으로 넘어옵니다. 과천, 그리고 광명시까지 가죠. 광명시.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세종시로 갑니다. 그리고 세종시 다음으로 부산의 연제구, 동래구, 그죠? 또는 동래구, 연제구 해서 7개 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 그럼 시험에서 개정이 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죠.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일반 자산은 이것도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 자산은요,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요.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오는데 이때 이 공제율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0%부터 최고가 30%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6%부터 하겠다. 6%부터 최고가 몇 프로? 30%. 이것도요. 원래는 3년 이상부터 최고가 10년인데 최고가 요거는 3년부터 최고 15년까지 이렇게 해서 공제를 좀 줄어드는 거죠. 공제를 많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3년에서부터 최고가 10년이면 30%인데 이제는 30% 공제받으려면 15년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일부에 대해서 공제율이 개정안으로 국회에 심의 중에 있다. 아마 조만간에 통과될 겁니다. 또 하나는 1주택 특례라고 그러죠. 1주택 특례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 24%부터 최고 10년이면 80%까지 이것은 개정되지 않고 종전 규정 그대로 가는데 요 일반 자산만 이렇게 10%가 아니라 6%부터 30% 그것도 최고가 10년이 아니라 몇 년? 15년이죠. 15년. 일률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에서 4년은 몇 프로? 6%. 4년은 몇 프로입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죠. 5년은 몇 프로? 10%예요. 6년은 12%, 7년은 14%, 8년 16%, 9년 18%, 10년이면 뭐요? 20% 이렇게 해서 15년이면 최고 몇 프로? 30%까지 이렇게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반 자산은 요거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1주택 특례 요거는 그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보시고 결론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이제 내년부터 2018년 29회 시험 대비로서 개정이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하고 또 하나 요거 일반 자산은 10%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6%부터 시작해서 15년이면 10년이 아니라 최고 15년까지 요 부분이 개정될 부분으로 국회 심의 중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 과정을 수업을 진행할 때쯤 되면 개정된 법률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요. 양도소도 기본공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라고 하죠. 소득이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이때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다 공제해 줍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마다 각각 공제를 해주죠. 다만 보유기간은 관계없는데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뭐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소득별로 각각 공제를 해주는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연 얼마? 250만 원 국내 따로 국외 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250만 원, 외국에 소지하는 부동산 양도했으면 별도로 따로 250만 원,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예요. 또 주식 및 출자 지분 연 얼마? 250만 원. 이것도요 국내에 있는 주식 양도할 때 250만 원, 그리고 외국에 주식을 처분하면 그것도 얼마? 국내 국외 각각 250만 원. 그런데 요것도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은 뭐냐? 파생상품에 대한 것은요 펀드 같은 거죠. 이와 같은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거래나 옵션거래는 국내 국외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와 그 다음에
외를 합쳐서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하겠다. 국내 국외 각각이 아니라 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 원. 그러나 요거 부동산이나 주식은 각각이죠. 국내 따로 국외 따로 요 부분이 개정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는 매번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히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반드시 물어볼 것이고, 여기 기본 공제도 여기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이 과세 표준에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